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수일에도 철도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업은 오늘 오전 9시에 마무리되지만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2차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로 단식 19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와 소속 의원들의 설득에도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환길에 오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와 문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데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33%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야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9도, 전주와 부산 30도 등 가을답지 않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난 뒤 날씨는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닷새 전에 시작한 철도노조 전면 파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전국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그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노조는 이번 파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국토부와 코레일과의 협상 정도에 따라 2차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 승객들과 마중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KTX 열차 운행 중단을 알리는 붉은 글씨가 가득합니다. 파업 초기와 같은 혼란은 사라졌지만 열차가 감축되고 잇따라 지연되는 탓에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면서 표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날 밤에 취소난 자리가 있어서 그거를 겨우 잡고 이번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예고한 기간대로 진행한 뒤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코레일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파업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편된 부산 서울간 KTX 시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 방법만이 국토부가 불러온 좌석 축소와 열차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노조 관계자는 열차 수요가 큰 추석 명절 기간에 추가 파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차 파업보다 노조원 참가율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마친 뒤 노사 간 진행된 대화를 바탕으로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을 향해 실체가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파업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민이 파업을 위한 파업을 얼마나 이해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 지적에 정부가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건 국민께 큰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오늘 오전 9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이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전후로 파업 기간 멈췄던 열차 운행을 차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KTX는 오늘 오후 5시, 일반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정상 운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 권고와 소속 의원들의 설득에도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119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병원행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빈 들것과 함께 구급대원들은 철수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지금 말씀을 하셔서요. 당 지도부가 지금 계속 설득 중이고요. 이 대표가 앞으로 단식을 얼마나 더 이어갈지와 함께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비회기를 놔두고 굳이 체포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찬반을 물어보는 표결이 없을 비회기 때 해라. 그럼 그때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하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와 검사 탄핵을 거론한 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무관치 않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구속을 피해보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퍼부은 독설은 결국 국민들의 심판이 되어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국면 전환과 자기들 또 방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앞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 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여당과 과거 판결 논란, 재산 신고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감사원 발표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순직 해병 특검 추진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명절 민심이 걸린 추석 연휴와 총선 전초전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먼저 후보를 정한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수도권 총선 민심을 확인할 전초전을 앞두고 각각 전현 정부를 겨냥한 심판론을 들고 나온 여야는 앞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경선에선 인지도 우위에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자신의 직상실로 치러지는 선거에 뛰게 된 김 전 구청장은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민주당의 지역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강서 정권, 지역 정권 16년 동안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하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발전이 더디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여당도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청와대 의혹을 폭로해 직상실 등 고초를 겪은 거라며 이번 선거 본질은 전 정부 심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재출마시키는 비상식적인 작태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특혜 사면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 심판 성격이 짙은 선거라며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현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 간 신경전은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선거 이상으로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할 수도권 민심을 선거를 통해 엿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다가 선거에서 질 경우 무공천에서 공천 기류로 선회한 여당 지도부와 전략 공천을 결정한 야당 지도부 각자에게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추석 연휴까지 낀 40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을 두고 도대체 정권이 어디까지 썩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SNS에서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속임수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은 국가의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로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 통계가 조작됐다는 여권 주장에 사실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특혜 의혹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원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는 않은 정통 보수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 후보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처가 운영회사 비상장 주식을 지명 직전까지 재산 등록에서 누락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 취득 시점인 지난 2000년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후 신고 대상이 됐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련 안내가 상세히 이루어졌고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뀐 2021년 재산 등록 당시 일부 법원장 재산이 400억 원 넘게 튀어 법관들 사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가족이 최근 5년 동안 받은 배당금만 2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데 더해 해외 거주 자녀들의 재산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여기에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 후보자 아들은 만 20대 때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했는데 로스쿨 학생도 아니면서 별도 공고 없이 인턴으로 뽑힌 배경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과거 항소심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을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져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 객관적인 양형 실현이란 소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하위권에 머문 법원장 다면평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엔 군사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북한은 북러 간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다며 의미 부여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군 비행장과 태평양 함대를 방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곳인데 이번에는 북한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정 막바지에 군사 행보에서 벗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연해주 주지사와 관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군사는 물론 경제, 문화 등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김 위원장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평양으로 출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는 북러 간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고 협력이 전략 전술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와의 전투적 단결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 전용 열차에서 잠을 자며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을 열며 러시아를 첫 행선지로 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화할 경우 북중러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러 상호 군사협력 문제는 김 위원장의 귀환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북한과 러시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언했다며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국영 러시아원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고 안보리가 했다며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무기거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도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찾는 윤 대통령, 방미 관전 포인트를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제적 왕따에게 지원을 구걸한다는 원색적인 비판 속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노골적인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는 그래서 폐쇄적 독재 정권의 공조에 맞선 국제사회 대응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최초로 공개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면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북러 군사협력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국제사회는 더 결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새벽 나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안보 위협 대 협의, 조율을 약속했듯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대립 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입니다. 최종 투표를 2달 앞두고 윤 대통령은 30개 넘는 빡빡한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 홍보와 지지 요청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대국의 최고위급을 대면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부산 박람회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거듭 약속하고 새로운 AI 질서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은 그래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지 꼭 일주일 만에 4박 6일 뉴욕 일정을 시작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 의대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생 지원율이 30%를 넘었는데 이들이 대부분 상향 지원을 택하면서 최상위권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주요 10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5.6대 1로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들이 늘면서 의대 경쟁률도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경쟁률도 상승했습니다. 역시 성적 좋은 N수생 지원이 많았는데 과탐2 필수 응시 조건도 없애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향 지원이 많은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띄는데 인하대 의예과 논술 전형은 무려 661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재수에 대한 부담감은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정시가 좀 늘었으니까 수시에 떨어져도 정시에 갈 수 있다. 수능이 쉬울 거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애들한테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정부가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학과는 자연계열 경쟁률보다는 처졌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대폭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학기술원과 에너지 공대 경쟁률도 대부분 늘었습니다. 다만 최근 의대 선호 현상이 워낙 강해서 최종적으로는 유출 인원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첨단학과 지원한 친구들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의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내가 수능을 좀 잘 보면 그럼 이제 정시에 의대 가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서울과 지방 주요 대학 간 지원 격차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서울 주요 12개 대학 경쟁률은 21.4대 1로 올랐는데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의 경쟁률은 8.6대 1에서 7.9대 1로 떨어졌습니다. 또 대체로 N수생은 지원할 수 없었던 지역 균형 전형이나 입시 결과가 거의 자리 잡힌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민원에 따른 각종 소송 등을 학교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이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 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닥 반응이 뭐 그런 것까지 꼭 쓸 일이 있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의 한정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에 교사들은 자기들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을 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2021년 기준 33%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부장 2022를 보면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716만 6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0.81로 한 세대 전인 1991년 1.71명에 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가야 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등재 추진 10여 년 만에 이룬 쾌거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유산 등재를 끈질기게 추진해온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 등이 해당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한 가야를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등재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갯벌에 이어 16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반구천 안각화와 한양 수도성각 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수도권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주차되어 있던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사망한 큰 사고였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버스의 오른쪽이 마치 종잇장처럼 뜯어져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운전석의 유리창은 충돌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일요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왕복 4차선 주택가의 도로인데다가 양쪽 2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만큼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진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BMW 차량은 여기 있는 중앙선 너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가 이곳에 주차된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A씨를 포함해 4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운전자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옆백이 터져 있었지만은 파편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널브러져 있었고 앞부분에 워낙에 많이 부서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다른 남성 1명도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일요일 새벽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승용차가 과속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체열을 통해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병원 치료 중인 생존자가 깨어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볼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대로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61살 남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은 없었고 버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부산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14톤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냉동 생선 등이 타면서 1,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바퀴 안에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주차장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긴급 체포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2종이 검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러는 서방의 경고에도 보란 듯이 밀착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며 북러 무기 거래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공개된 협정도 없지만 두 나라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북한 군사기술 지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한 시간은 4시간 정도지만 남은 방러 기간 미사일과 잠수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고를 북한산 탄약으로 채우고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한 거래가 오갔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다량 확보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여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내가 핵을 가진 국가로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때릴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접근이다. 주요 외신들은 북러 무기거래 위험이 높아졌다며 이번 회담이 국제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찰 자산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하려는 야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러가 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무역에 머물렀던 양국 관계가 훨씬 실질적인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도 우크라이나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무개입 정책에 영향도 있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 언론 등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르웨이에 도착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축소해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결정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소련제 152mm 포탄 등 포탄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보면서 북한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그래도 김정은과 푸틴 만남 전후로 북러 간 무기거래 대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협력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for further action in New York in response to provocations and other steps that North Korea takes that a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이런 가운데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그동안 냉담한 태도를 취한 결과가 북러 밀착에 영향을 미쳤단 외교 칼럼니스트 글을 실었습니다. 러시아가 위성이나 로켓 기술을 이전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핵 관련 양보 없이 경제, 식량 문제, 공중보건 문제 등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전략이 없던 게 현재의 교착 상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 행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이 강화되며 중국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 간의 거침없는 밀착 행보는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았지만 중국은 두 나라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 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북러 정상 간 브로맨스는 시 주석이 환영할 만한 전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면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협상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김정은과 푸틴의 구애를 시진핑이 크게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삼국 관계에서 지배력이 큰 중국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영향력을 더 키워나갈 이유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관련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주장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에 반발하면서도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고립을 불사하는 북한, 러시아와 한패로 묶여 한미일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달갑지 않습니다. 향후 북러 간 협력 속에 중국의 반응이 더욱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7일 몰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에 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민심 수습을 위해서 개각에 나섰지만 오히려 일본 국민 2명 중에 1명이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외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변화를 힘으로 하는 내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실행력이 강한 강요를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経済、社会、外交安全保障の3つを政策の柱として
強固な実行力を持った閣僚を起用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특히 21년 만에 여성 외무상을 임명하는 등 강요 5명을 여성으로 발탁했는데 역대 최다였던 2014년 9월 아베 내각과 같은 수준입니다. 女性ならではの視点を外交政策や組織の在り方、また働き方改革などにもしっかりと生か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이 유권자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이 51%를 차지한 반면 되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5%로 지난달과 같았는데 기시다 내각 출범 후 3개월 연속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판 주민 번호인 마이넘버 카드 도입 과정에서 잇따른 오류 등 관련 논란으로 촉발된 하락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새 내각의 여성 강요가 늘었다고 하지만 신임 차관급 54명 전원을 남성으로 채워 보여주기식 인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통상 갈등, 북핵 미사일 대응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풀어야 할 외교 현안도 산더미인 상황. 기시다 총리가 쇄신을 기치로 새 내각을 꾸렸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300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600만 원 안팎의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를 운용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출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을 설립하게 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 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수산물, 닭고기 등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며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농협과 수협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9월 1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독재 국가들의 무기 거래 논의 등에 대응할 국제사회 공조가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동맹 우방국들과 다양한 조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빠르면 오는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어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 비판에 나섭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최근 발표된 개각 인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할 걸로 전망됩니다. 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기를 진행하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오늘 오전 9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 복귀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전후로 멈췄던 열차 운행을 차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KTX는 오늘 오후 5시, 일반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두산이 혼자 4타점을 쓸어 담은 양석환을 앞세워 기아를 꺾고 6연승을 질주하며 가을 야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5연패를 당한 SSG는 6위로 추락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서봉국 기자입니다. 두산은 2회 이틀 전 사이클린 히트의 주인공 강승우가 솔로포를 날려 먼저 앞서갔습니다. 양석환의 원맨쇼가 시작된 때는 동점이던 3회부터 양석환은 적시타로 2대1을 만든 뒤 5회는 2타점 2루타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2점 차로 쫓기던 7회는 정수빈을 불러들이며 3안타 4타점을 올렸고 두산은 결국 8대3으로 이겼습니다. 6연승을 달린 두산은 단숨에 4위를 꿰찼고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사실 올 시즌 득점권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원래 스타일이 득점권에서 부담을 갖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는 연타석 홈런으로 5타점을 쓸어 담은 안치홍을 앞세워 3승을 눌렀습니다. SSG는 에이스 김광현을 올리고도 더블헤더 1차전을 내줬습니다. 야수끼리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LG가 2차전마저 가져가면서 4연승 선두를 질주한 반면 SSG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폭우로 역대 최장 3시간 20분간 경기가 중단됐던 대전에서는 2위 KT가 역시 2게임을 싹쓸이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주말 동안 남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안개로 인해 출근길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전주 22.7도, 부산은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경기 북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